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주제는 코딩 교육 왜 필요한가요? 입니다. 2019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코딩 교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맞죠? 제 영상의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코딩 교육에 진짜 관심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아무튼 관심 많다고 치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태지쌤, 코딩 교육 쪽으로 어떤 교구가 좋아요? EPL로 할까요? 아두이노로 할까요? 로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언플러그드로 할까요? 이렇게 골든서클에서 how나 what에 해당하는 질문도 많지만 뭐니 해도 근본적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딩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나 사업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코딩 교육 왜 해야 하나요? 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딩 교육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현재 보시는 그림에서 여러분은 젊은 여자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 보이시나요? 동일한 그림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코딩 교육을 기능과 기술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사고력 향상이나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능과 기술 습득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걸 왜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OECD 교육수장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지금 잘 나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가르쳐봤자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미 그 언어는 구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도스를 사용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윈도우가 나오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또 요새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코딩이야말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고 코딩 실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코딩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쌓는 일이다. 코딩 교육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OECD 교육수장도 이지성 작가도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코딩 교육을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연산인가요? 계산을 잘하는 것? 그렇다면 이미 계산기가 있고 성능이 훨씬 좋은 컴퓨터도 존재하는데 굳이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수학이 필요한 건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면서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딩 교육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모든 사람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땡땡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범위를 넓혀주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며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사고입니다. 코딩 교육을 기능과 기술 습득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사고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조나단 뷰캐넌이라는 어린 학생인데요. 테드에서 Learning to Code, Coding to Learn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본 영상의 출처를 아래 적어두었으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코딩을 하면서 아래에 열거된 다양한 코딩과 관련된 기술들을 배웠다고 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루비, 오브젝티브-C.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코딩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논리,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물론 코딩 교육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이 학생처럼 개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논리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은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코딩 교육 왜 필요한가요? 1부 이어서 2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코딩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직원이 필요한데 아직 계산기도 컴퓨터도 나오기 이전 시대라면 저한테 있어 최고의 직원, 그리고 최고의 인재는 누굴까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어차피 단순 반복 업무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뛰어난 암산 능력과 기억력을 통해 손님이 가져온 물건의 가격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받은 돈에서 빠른 암산으로 거스름돈을 바로 내어줄 수 있는 직원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를 보기 위해 과거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90학년도 자연계열에서 인기 있는 전공을 1위부터 나열해 본 건데요. 놀랍게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이 골고루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난 2020학년도에는 어떤 전공이 인기가 높을까요? 요새는 의학 관련된 전공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시대에 따라 인기 있는 전공이 바뀌고 심지어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니까 학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신문을 읽다가 관심이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는 국내에 AI 전공이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직업을 살펴볼게요. 1950년대 인기 있는 직업들입니다. 군장교, 권투선수, 타이피스트, 서커스 단원, 전화 교환원.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예 사라진 직업도 있네요.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인기 직업도 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0 이머징 잡 리포트인데요. AI 스페셜리스트, 자바스크립트 디벨로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백엔드 디벨로퍼, 클라우드 엔지니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런 직업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스 슈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신입생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 중에 앞으로 사라질 직업도 있고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고 반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 생길 직업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던질 중요한 질문은 바로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이 공통적으로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일까요? 수능에서 수학 영역 문제 풀듯이 제한된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일까요? 3부에서는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1부와 2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순서대로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2019년 작년 기사인데요. 은행은 전 업권을 통틀어 변화가 늦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기본 영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행조차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뽑는다고 하네요. 다양한 전공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의력, 사실 좀 식상하죠?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반 행원 채용 시에도 디지털 역량 평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에서 대졸 공채 뽑을 때 파이썬을 도입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개발 직군에도 파이썬 가능 여부 질문. 즉, 개발자를 뽑을 때 파이썬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개발 직군,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경영 쪽 직군을 뽑는데 파이썬 가능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에 개발자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자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수많은 반복 업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창의성보다는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반복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일에 발목 잡히면
정작 중요한 생산적이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는 반복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업무에 몰두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펭수를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우연히 요새 핫 이슈인 펭수의 유튜브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파자마 어워드 베스트 커플상을 댓글을 통해 선정하는 거였는데 댓글의 수가 무려 4,000개였습니다. 문과 출신의 컴퓨팅 사고력이 없는 제작진은 댓글을 하나하나 셌죠. 몇 날 며칠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세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컴퓨팅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컴퓨팅 사고력은 반복 업무에 쏟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반병현 씨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신문기사로 소개됐는데요. 한 번은 반병현 씨에게 이런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양식의 다른 부서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치라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두 파일을 열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단순 반복 작업을 성실하게 했을 텐데요. 이분은 자동으로 두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방 끝내버렸어요. 또 한 번은 안동지청에서 최근 1년간 보낸 등기 우편의 명세를 모두 찾아 인쇄하라는 업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수가 4,000개에 달했는데요. 등기 우편 13자리 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입력한 후 인쇄까지 해야 하는 아주 단순 반복 업무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6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 반복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업무에 몰두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내가 직접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팅 사고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다가온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가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지만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까울수록 자동차는 단순 기계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게 되고 TV나 냉장고도 과거에는 단순 가전이었다면 요새는 앞에 스마트가 붙으면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사에서 읽은 얘긴데요. 기사의 주인공은 게임 디자이너였어요. 게임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코딩을 하진 않았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컴퓨터 공학 출신이어서 게임의 소스 코드를 읽으며 아이템이 어떻게 드롭되고 몬스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코드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협업하는 프로그래머 동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코딩 교육과 공감 능력이 무슨 상관이야 하실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려면 공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화재 예방 선풍기는 여름철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화재로 귀한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공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공감 능력은 무엇을 통해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인문학과 철학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캘리그라피 교양 수업을 청강했는데 이를 통해 훗날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여현덕 조지 메이슨대 교수님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은 코딩 스킬을 키우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유아나 초등생일수록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봉사활동 등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과 메뉴와 데이터와 레이아웃 등을 상세하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코딩이 돼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2017년 사이언스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지성 작가의 주장처럼 사실 코딩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지? 이런 게 있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와 같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성취해본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과 성취감은 그 학생이 커서 무엇을 하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